지금 북한이 이제 휴전선이죠. 휴전선에다가 이제 도로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건설 뭐 중장비를 투입하고 건설 자재를 투입한 다음에 여기 이제 장벽을 쌓고 있죠. 도대체 휴전선에서 얘네가 왜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레거시 언론에서는 한 얘기가 이거 남침을 위한 혹은 군사적 도발을 위한 이런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죠. 북한의 공격 조짐이 보인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런 거였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위험한 건 맞는데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얘네가 장벽을 쌓아요. 그렇죠? 장벽을 쌓는 거 한마디로 요새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장벽은 뭐 할 때 장벽을 쌓을까요? 요새는 왜 요새를 쌓을까요? 장벽이란 건 뭐 막을 때 하는 게 장벽이에요. 내가 어디를 공격해 들어가는데 내 앞에 장벽 세우진 않겠죠. 내가 어디 공격해 들어가려면 아예 뭐예요? 정면으로 도로를 놓고 앞을 뚫어놓고 뭐 앞에 뭐 수풀이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하겠죠. 그게 아니고 장벽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도로를 지금 건설하는 것도 장벽을 따라서 이렇게 횡으로 지금 도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얘네가 지금 장벽을 세웠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공격 작전을 준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만 이 장벽은 조금 의미를 달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일단 핵은 제껴놓고 재래식 전력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기계화 부대의 능력과 북한의 기계화 부대의 능력은 사실 차이가 큽니다. 예전에는 뭐 북한이 뭐 전차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K2가 굉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서방권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데 이 정도 전차 전력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우리 군도 지금 거의 뭐 전방에 있는 부대는 거의 대부분 기계화가 돼 있고 뭐 엄청난 화력화가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차 대 전차로 붙으면 북한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벽을 치고 일단 유사시에 방벽을 치고 어떻게 걔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땅크들이 우리한테 못 오게. 그럼 우리가 왜 북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북진할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속 대응사단이라고 우리가 제2신속 대응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속 대응사단을 만들었냐? 북한 유사시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계화 부대 들어가고 공중기동부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헬기. 그래서 우리가 그 신속 대응사단에 헬기 200대 다 몰빵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다. 그럼 얘네는 뭐예요? 우리 유사시에 들어오는구나, 우리 쪽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방벽을 쌓아야겠다. 이거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실전 참전을 했잖아요. 실전 참전을 하고 나서 얘네들이 굉장히 영감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론이에요. 드론.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드론이라는 건 현대전에서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가 돼버렸어요. 예전에는 막 그 인공위성 띄우고 막 이랬었는데 드론이 나오면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드론이란 건 뭐예요? 기술적이건 비용적이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실전에 참전해 보니 우크라이나군하고 러시아군하고 드론 운영하는 거 보면서 영감을 받았어요. 굉장한 영감.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난한 자의 첨단 무기가 드론이라면 과연 이걸 우리가 더 영감받았을까? 아니면 북한이 더 영감받았을까? 당연히 북한이 더 영감받았죠. 왜? 가난한 애들이니까 우리보다 훨씬.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벽을 세우면서 대신 방벽을 세워서 대한민국의 기계화 부대를 막음과 동시에 우리는 방벽 뒤에서 뭐 드론 날릴 수 있다. 충분히. 드론은 어디든지 날릴 수 있으니까. 드론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막으면서 자기들의 공격 자산은 훨씬 침투하기 쉽게 해주겠다. 이런 의도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방어적 시설물이긴 하지만 보면은 복합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뭐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방법을 세움으로 해서 북한이 네 가지를 좀 노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미 북한은 자기네들 헌법을 고쳤잖아요. 얼마 전에. 고쳤죠. 뭐 얼마 전도 아니고 꽤 됐어요. 자기네 헌법 뭐 어떻게 고쳤어요? 예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말 썼어요? 북한에서? 안 썼어요. 남조선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자기네들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남조선의 해방이야. 남조선 적화해서 해방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조선 해방이 목표가 아니에요, 북한은. 그 다음에 헌법 바꿨죠. 그러면서 김정은이 뭐예요? 자기 입으로.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놀랐어요. 야, 김정은 입에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래? 야, 얘네가 명칭을 바꾸네. 뭔가 변화가 있을까? 아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이제 적대관계란 얘기예요. 남조선은 해방 목표가 아니라 적국이야. 그냥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적국이야. 이걸로 그어버렸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에 명시하면서 그거의 현실화로 뭐야?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국경 장벽을. 얘네가. 이제 우리 휴전선엔 철책이잖아. 근데 뭐예요? 적대적 국가끼리는 뭐야? 장벽 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베를린 장벽 세우듯이. 장벽을 세운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기갑전력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돌파해서 들어오면 이거 안 되겠, 우리가 다이다이로 붙어서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생각.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의 기계화 전력이 오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한 한미 연합 전력이겠죠. 그다음.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탈북민들이 예전에 이렇게 중국 통해서 들어오고 제3국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자꾸 휴전선을 통해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귀순 노크 사건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건이 많거든요. 이건 사실 귀순 노크 사건은 우리한테 굉장히 치욕적인 사건이긴 한데 아무튼 뭐가 됐든 특히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사례가 몇 번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방벽을 세워버리자. 이거 예전에 베를린 장벽 처음 세우기 시작했을 때 동독이 베를린 장벽 세운 이유가 뭐냐면 자꾸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 계기가 이게 유명한 기록 필름이 있는데요. 아주 태연하게 담배 피면서 경계를 서고 있던 동독군 병사가 갑자기 확 뛰어넘어서 서독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이 카메라 잡혔다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동독이 장벽 쌓아버렸거든요. 베를린 장벽은 서독이 세운 게 아니에요. 동독이 쌓은 거지. 근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북한군 병사들도 우리 쪽으로 넘어가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면서 실전을 겪으면서 깨달았던 거죠. 왜? 병력을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휴전선에다 병력을 탁탁 모아놨었죠. 모아놓으면 당한다. 모아놓으면 당한다. 그래서 어떻게? 장벽을 쭉 세우고 그 밑에 지하시설을 만들 거예요. 분명. 지금 지하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지하시설에 들어가면서 병력을 분산시켜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 네 가지 목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은 북한한테 또 다른 영감을 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아시죠? 이란제 미사일의 원형이 북한이에요. 예전에 이란은 북한이 한참 미사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란이 이라크하고 전쟁했었거든요. 그때 이라크에 옛날 소련제 스커드가 있었다고. 스커드 CD형이 있었다고. 이라크가 이란을 향해서 스커드 C형하고 D형을 쐈어요. 쐈는데 이게 떨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란이 북한하고 얼마나 친했냐면 이 스커드 미사일 잔해를 싹 수거해서 북한한테 줬어요. 연구해 보라고. 왜? 북한 너네가 연구해서 우리한테도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지금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의 상당 부분이 북한의 기술적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이란이 걸프 연안국도를 공격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른바 섞어 쏘기를 했죠. 쉽게 말해서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장거리 드론을 섞어서 쐈습니다. 이게 섞어 쏘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 생각하셔야죠. 탄도미사일은 어떤 거예요? 높이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순항미사일은 마하 1 왔다 갔다 하는 속도로, 마하 1은 안 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기처럼 저공으로 샥 날아가요. 드론은 속도는 느리지만 먼 거리를 장거리로 날아가서 갑자기 팍 하죠. 세 가지, 즉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드론 세 가지 비행체가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럼 맞는 입장에서 보자고. 특성이 다른 세 가지 비행체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탄도미사일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갑자기 느린 드론이 날라온다? 일단 쏘고 볼까? 쏘고 봤더니 나중엔 미사일이 모자라서 탄도미사일을 못 맞춰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UAE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굉장히 당황해서 3천만 원짜리 샤이드 드론이 날라오는데 여기다가 한 발에 45억짜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8발을 쐈어요. 이건 돈이 계산이 돼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크라이나에서 전문가들이 UAE에 가서 교전 체계를 다시 수정해 줬었어요. 자, 그럼 이걸 북한이 보고 왜 영감받았을까요? 일단 미사일, 탄도미사일 시스템 거의 유사하죠. 그렇죠? 순항미사일, 북한도 이미 순항미사일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여러 종류 만들었어요. 드론, 북한도 드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국지적 분쟁이나 혹은 우리나라와의 전면전이 있을 경우에 북한은 당연히 뭐예요? 섞어 쏘기하겠죠. 특히 굉장히 값싼 드론. 그럼 우리는 그걸 값비싼 요격미사일로 맞춰야 되는 그런
어떤 가성비의 불균형이 온다는 거죠. 이거를 북한은 분명히 노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안타깝지만 이번에도 우리보다 북한한테 더 많은 영감을 줬을 거예요. 휴전선은 정전협정에 있는 곳에서의 휴전선이죠. 그렇죠? 이건 유엔이 관리해요. 근데 북한이 헌법을 바꿔버렸어. 야, 유엔이고 뭐고 우린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 국경이야. 우리 적대국이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서 이렇게 해버렸다고. 그럼 뭐가 됐냐면은 만약에 북한이 주장하는 그 국경에서 우리한테는 휴전선이지만 그 국경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 아주 사소한 충돌. 서로 뭐 기관총탄을 몇 발 뭐 그런 경우는 솔직히 흔하니까 아주 사소한 충돌. 예전 같으면 그냥 유엔 그 정전협정위원회에서 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명백한 국경 도발이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국경 도발 이꼴 우리한테 영토 침범한 거야?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도 이제부터는 자위권을 행사할 거야. 자위권 차원에서 너네가 먼저 했으니까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너네를 공격할 수 있어. 이런 명분을 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장벽 쌓았으니까 우리도 장벽 쌓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장벽 쌓을 필요 없어요. 장벽은 제가 거듭 말씀드린 장벽은 쫄리는 쪽이 더 싸요. 우리는 안 쫄려요. 다만 이 장벽을 이 장벽을 잘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감시 자산을 투입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돼요. 이쪽에다가. 적에도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굉장히 많은 종류의 드론 정찰 자산, 그 다음에 신호 수집 자산, 그 다음에 공중조기 정보 통제기, 그 다음에 지상에서의 감시 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다양한 센서들이나 등등등. 이거를 굉장히 촘촘하게 다시 깔아놔야 됩니다. 다시 깔아놔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이걸 다시 깔아놔요. 왜? 지금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얘네가 뭔가 구조물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던 대로의 감시 체계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고 이거에 맞게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그리고 장벽 뒤가 항상 궁금하잖아요. 장벽 뒤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 신호 정보를 수집하는 요즘엔 다 첨단의 그 감시 장비가 있어요. 신호 수집기 같은 게 있거든요. 문제는 돈이죠. 돈이 비싸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여기에다 촘촘하게 24시간 돌려야 합니다. 일단 왜? 생각해보세요. 눈으로 봐야 때릴 거 아니야. 눈으로 봐야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을 못 보게 장벽을 쌓아놨다. 그럼 그 넘어서 볼 수 있는 뭔가를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방법은 위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군사용 위성을 우리 스스로 쏘아 올리기 시작했죠. 군사용 위성뿐만 아니라 적외도 통신 및 탐지 위성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스타링크 같은 거. 스타링크는 제가 나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종류의 위성을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한 감시 자산을 돈으로 따져보면요. 대충 2조 원이 아니라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건 미국의 자산이에요. 한반도를 감시하기 위해 미국의 자산. 결국엔 우리가 근데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전시작전권도 차지하고 뭐 하려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과감한 투자해야죠. 그리고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이나 혹은 군의 헤드쿼터에 계신 분들이 현대전의 기술적 이해도를 좀 높여야 합니다. 현대전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을 가지고 난 다음에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유능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런 쪽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준 다음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렇죠? 도와주는 것도 아니지. 이거 해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선결 조건 중에 하나가 정책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의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머니인사이드 같은 이런 거 좀 많이 보세요. 동서간 평화 고속도로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파주부터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한다라는. 우리나라? 거기 보면 막 군부대가 다 연결돼 있어서 이거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들 생각해봐. 저기 뭐야. 그쪽에 동서 고속도로 하면 군부대 안 거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거치지.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북으로는 세로로는 열차가 많잖아요. 근데 횡으로는 열차가 굉장히 힘들어. 산맥이 있고 이래가지고 난 환장하겠어. 그래서 철도를 만들기 힘들면 도로라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휴전선 근처 쪽에 우리가 도로 통제를 그동안 많이 해놨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도로 여건 인프라가 좋지 않잖아요. 그 인프라를 개선하는 차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이거 모든 부대를 고속도로로 연결한다. 언젠 연결 안 했나?
중요한 건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하죠. 야, 전쟁이 시작하면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도 참전했었고 뭐 이란의 뭐 탄도미사일 쓰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야, 막 드론 섞어 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주요 통신시설, 그다음 우리 주요 산업 인프라 이런 거 다 작살나고 막 그러니까 얘네들 또 막 뚫고 들어와서 막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물론 북한이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자기들 능력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건 맞고요. 이건 분명한 위협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분명한데 또한 드론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엄청나게 영감을 받은 북한이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고 궁극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할지도 모른다. 그런 공포가 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고불변, 전쟁에는 만고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승리가 힘들어요. 상대를. 전쟁에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전쟁 수행 능력이에요. 즉 전쟁을 시작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보급을 유지하면서 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충분한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국가가 지원해주고 보급해주고 이런 것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반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그나마 버티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뭐 요즘 신문 보면 뭐 이긴다 뭐 잘 싸우고 있다 하지만 단 하루라도 서방에서 지원이 끊기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북한이 우리한테 전쟁을 도발해서 북한이 승리하기 위해선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전쟁 수행 능력은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경제력이에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력 40배 차이입니다. 만약에 경제력이 우리가 40배가 경제력이 앞서는데 북한한테 진다. 이건 병신이죠. 나가 죽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려되는 건 얘네가 현대전에서 굉장한 영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영감을 우리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막아야지 이런 거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전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북한이 영감을 받은 것 자체가 뭐 흔히 레드팀이라고 표현하는 네. 러시아나 이란 쪽이나 이런 데서 영감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랄지 아니면 미국이랄지 이렇게 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했는데 좋은 말씀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대처했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했으니까 저 시스템들을 우리가 들여와서 우리 군에 녹여놔서 이렇게 해야겠다. 굉장히 건전한 생각이에요. 국방부 장관 하셔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한 2달도 안 됐어요. 공군 작전사령부가 여기서 한번 기자들 불러놓고 시연회를 했죠. 시연회 했잖아. 드론 요격 시연회 했었죠. 뭐 했어요? 드론 50대 띄워놨죠. 50대 띄워놓고 20mm 발칸 8대로 갈겨서 그중에서 이제 뭐 44대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뭐 산탄총으로 떨어뜨렸다. 이거를 온 동네 기자 다 불러놓고 이거 보여줬다고. 근데 그때 여러분 보셨어요? 드론 50대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정지에서 떠 있었잖아요. 정지에서 떠 있는 건 나도 마치겠다. 이 시연회를 보내고 나서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논평이 나왔어요? 너네 지금 장난하니? 쇼하니? 서커스해? 현대전은 그런 거 아니야. 나 환장하겠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드론 50대 띄워놓고 발칸포 8문으로 갈겼어요. 이거 돈 한두 푼일까요? 굉장히 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요. 20mm 판 하나도 생각보다 비싸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했다고 전형적으로 뭘로? 보여주기 싫어. 드론을 이렇게 격추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북한 애들이 우리한테 드론을 보내면 저기 대한민국 군대가 있다. 우리 스톱! 대한민국 군대가 쏘게 우리가 스톱해줘야 돼. 이럴까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드론이 사방팔방에서 굉장히 낮은 고도로 아니면 높은 고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요리조리 하면서 막 접근할걸요? 어떻게 무슨 수를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지금 현대전하고 전혀 맞지 않는 지금 훈련을 모든 언론 다 불러놓고서 이걸 난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짓 하고 있다니까 지금 군에 높으신 분 생각해보세요. 이번 훈련 이렇게 기획한 사람 2번 다시 이런 기획에 참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뭐냐면요. 국민들을 굉장히 바보로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쪽에서 훨씬 국민들이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딴 게 걱정이 아니라 현대전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부족. 이게 커요. 북한이 굉장히 영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이브리드전입니다. 러시아군이 했었던 하이브리드전. 하이브리드전이 뭐예요? 일단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타격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현지에서 사보타지를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뭐예요? 사이버 공격으로 일단 체계를 마비시킨 다음에 동시 물리 공격을 함으로써 적을 쉽게 무너뜨리는 거. 어디서 성공했죠? 러시아가 조지아 공격하면서 완벽하게 성공했죠.
그리고 2014년에 크림반도 합병할 때도 이 하이브리드 전을 썼죠. 그 다음에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하면서도 이 하이브리드 전을 쓰려고 했는데 망할 놈의 스타링크 때문에 실패한 거죠. 자, 그렇다면 북한 사이버 공격 능력, 해커 능력 세계 세 손가락 안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에 총력을 집중했죠.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열리면서 북한한테 새로운 노다지가 생겼죠. 작년만 해도 여러 가지 뭐 통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이 가상화폐를 해킹함으로 해서 약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죠. 그렇죠?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북한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북한이 고민하는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이버 공간상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심지어 북한은 뭐예요? 비대면으로 취직해서 일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소문이 뭐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소문이 북한 애들한테 북한 애들이 자기네 신분 숨기고 해요. 실리콘밸리에서 야, 얘 누군데 이렇게 일을 잘하지? 일을 또 잘한대. 굉장히 잘한대요. 일을. 월급금 또 꼬박꼬박 받고 일 잘하네. 뭐 밤새서 이게 왜 이래? 막 이런데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게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애들을 많이 솎아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보세요. 북한 애들이 이 사이버 공격 역량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할까? 우리나라한테 가장 많이 투자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년 수백,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계속해서 막아내지만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야? 역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아직 우리가 조금 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안일한 것 같아요. 안일하다기보단 심각성을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심각성이 10이라고 하면 지금 한 8 정도? 7, 8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엄청난 인재와 예산과 투자를 이쪽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북한 애들의 사이버 공격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으로 그쪽한테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왜? 북한엔 사이버망이 없으니까. 북한은 사이버 부대 어디서 해? 중국에서 하잖아요. 아니 제3국에서 하든가. 그럼 뭐예요? 어떻게든 역공을 해서 걔네들을 물리적으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서방 세계도 특히 미국은 우리보다 더 해요. 미국은 사이버 공격받아서 이런 걸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첫 번째 타겟이 북한이야, 지금. 미국은. 왜? 가상화폐 엄청 털렸거든요. 주로 미국에서. 그래서 뭐예요? FBI가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죠. CIA가. 잡으면 죽인다. 뭐 잡아서 바닥닥 나와서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저항을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가 봤어? 근데 우리하고 그거 아마 많이 공조를 할 텐데 우리가 이쪽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많은 투자와 인재 양성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한다면 우리나라 통신망 마비시키고 GPS 마비시키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란이 했던 것 같은 석고 쏘기로 우리의 주요 산업시설, 군사시설 이런 거 공격하죠. 그리고 만약 이게 완전히 제대로 먹혀서 북한한테 진짜 천운이 따른다면 북한은 국경을 넘어서 어디까지? 의정부까지만 딱 오면 돼요. 그리고선 뭐예요? 거기서 멈춰서 한국하고 딜하겠죠. 우리 너네 의정부까지 우리 먹었는데 돌려받으려면 돈 내. 이런 식으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북한이 열병식해서 막 하면서 핵 능력, 무슨 능력 막 이렇게 하죠. 이런 건 약간 좀 그러니까 퍼레이드용으로 보여주는 거하고 얘네가 진짜로 인재 양성하는 쪽은 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지금 최고로 인재 양성을 하는 쪽은 어디냐면은 가상화폐 터는 팀하고 이 사이버 공격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쉽게 안 당해야죠. 안 당해야 되는데 제가 좀 머니인사이드 나와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자꾸 요즘에 걱정할 일만 많이 생겨서 특히 몇 년 전에 국군 정보사에서 군무원 하나가 우리 화이트원 명단다 넘기고 중국한테 넘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영화에서 나보던 일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 버렸거든요, 진짜. 솔직히 이게 일어난 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앞으로 한 10년간 우리가 화이트원 양성하기가 굉장히 힘들걸요? 명단 다 털렸잖아요. 다시 구축해야 된다니까. 명단 털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모든 요원들 다 끌어들여야지. 첩보활동이라는 건 적성국에만 하는 게 아니라 동맹국한테도 하는 거예요. 모든 첩보활동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쪽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우리가 흐릿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면 마음 먹고
털어놓고 털어보자 하면 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하고 많이 연계되어 있고 많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서 싹 다 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게 되시죠. 차라리 청와대가 털리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그럼 우리 군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냉전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을 방어하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뭐예요? 50만의 병력이 필요합니다. 50만의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게 무너졌죠. 지금 45만이에요. 45만이고 그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더 중요한 거. 군의 허리를 바치고 있는 초급 간부들, 그 다음에 부사관들, 이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사관 지원율 정원의 50% 미만입니다. 요즘 뭐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있는 초급 간부들이나 부사관들 뭐라고 그래요? 군대 탈출은 지능순이다. 안 갈라 그래요. 한마디로 군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한다. 아, 그래? 뭐 병사들 200만 원 주니까 그럼 얘네 초급 간부들도 월급을 내주면 되겠네. 얘네는 400만 원 주면 되겠네. 아, 400만 원 주는 거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사실. 충분히 줄 수 있단 말이야. 충분히 줄 수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월급을 올려주면 처우가 개선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월급 올려주는 건 당연하고요. 진짜 군인들한테 일반 우리 국가의 의무를 하기 위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걸 직업으로 선택하신 분들이나 우리 국공장병들한테 진짜 처우 개선은 월급뿐만 아니라 월급은 당연하고 두 번째 뭐냐면 인프라예요. 인프라 개선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할게요. 강원도에 있는 모 부대 전출을 갔어요. 가니까 학교도 없어. 주말 부부 해야 돼. 주말 부부도 1, 2년 하나? 거리나 가까워? 인제 한번 들어가면 서울 올 때 몇 시간 걸리는 줄 아세요?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이건 실제 사례예요. 군인을 안 하고 이제 군무원을 했어. 군무원 공무원이잖아요. 민간인이잖아요. 근데 강원도로 발령을 받아. 군부대. 가서 한 달 만에 때려치고 나와요. 그 어려운 공무원 됐는데도. 못 살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전방부대건 뭐건 인프라 개선 1도 안 해주고 나서 월급만 올려주면 군대에 붙어 있겠지? 어불성설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K방산 잘 나가니까 K방산이 잘 나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군대도 강해졌다. K방산이 잘 나가는 것과 대한민국 군대의 전력이 올라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도 K2 전차 쓰고 뭐 FA50 있고 KF21도 있고 뭐 천무도 쓰고 다 하는데 K9도 있고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통신 쪽으로 보면요. 한심합니다. 아직까지 99K라는 통신기 쓰는데 잘 터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웬만한 부대 훈련하잖아요. 군용 통신기 써야 되죠?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직접 봤고요. 이런데 무슨 사이버 보안? 군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건요. 월급, 인프라뿐만 아니라 좋은 장비를 주는 것도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겁니다. 현대전에 맞지 않는 거지 같은 장비 줘놓고서 무슨 처우 개선이에요? 무슨 강군이에요? 무슨 K방산이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 하면 우리 군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이 졌던 어떤 짓거리를 하던 우리 군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실을 다지는 겁니다. 외연의 확장. 지금 뭐 선택적 모병제가 제가 너무 정치적인 얘기니까 선택적 모병제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선택적 모병제가 아니라 우리 군을 다시 제자리로 원래의 능력으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복원시키고 내실을 다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직업 안정성이 있는 어떤 간부들이나 초급 간부들이나 부사관들이 직업 안정성을 느낄 수 있게끔. 야, 직업 안정성도 있고 처우가 거지 같은 누가 애국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군대 탈출의 지능순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안 그러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됐든, 야, 그래. 나라가 어떻게 됐든 미군이 지켜주겠지.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고서 뭐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제발 우리 국가의 국익과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군이 흔들려서는 안 되거든요. 왜 군이 흔들리면 안 되냐? 야, 그거 너 뭐 철지단 뭐 안 벌어온 얘기하고 있냐? 아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야, 뭐 맨날 너는 뭐
방산 무슨 뭐 무기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돈 써야 되고 넌 왜 그런 얘기만 하니?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 많아요. 야 그런데 돈 쓰는 것보다 교육에 더 돈을 써야 되고 복지에 돈을 써야 되고 뭐 사회 발전에도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100% 동감입니다. 100% 동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 안보 무너졌죠? 안보 무너진 우크라이나에 교육이 있습니까? 복지가 있습니까? 사회 발전 있어요? 없어요. 안보 무너지면 이거 다 무너져요. 이게 근간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때요?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안 좋고 더군다나 뭐예요? 북한하고 냉전형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중국 군사적으로 우리하고 친해요? 아니죠. 중국은 오히려 북한하고 군사동맹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있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요즘 뭐예요? 파병해다 준다니까? 파병해준다니까? 러시아 뭐 어떡합니까? 기술적 지원해준다고 그러죠. 탄도미사일 기술, 잠수함 기술 같은 거. 지금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기 위해선 국가의 핵심 이익과 핵심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안보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무기는 여러분들 공격하는 무기하고 방어하는 무기하고 비교해보면요. 방어하는 무기가 최소 10배가 비싸고요. 요즘 전쟁 보니까 100배가 비싸요. 그럼 계속해서 값싼 무기로 우리의 비싼 군사적 자산을 얘네가 소모시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걔네보다 40배 잘 살지만 이걸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또 하나.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봤을 때 우리 적성국들,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스며들기가 좋아요. 사회 시스템이 느슨해서. 스며들기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 제3국에서 수출하는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식으로 가가지고 컨테이너 안에다 드론 잔뜩 싣고 가서 러시아 공군기지 옆에서 드론을 날려서 러시아 공군기지가 초토화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북한 공작원이 중국을 통해서 조선족으로 위장해서 왔어. 그 다음에 대충 드론 사가지고 포격한 다음에 컨테이너 화물기사로 위장해서 우리나라 공군기지 옆에서 컨테이너를 열어서 드론 날려봐. 물론 영화 같은 얘기죠. 말도 안 된다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니까? 왜 여기서 우리나라라고 없을까요? 굉장히 적성국, 쉽게 말해서 적성국 요원들이 침투하기 좋은 환경인데 이런 생각 할까? 위에서? 아유, 안 돼. 안 돼.